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서 이 부동산 학개론 첫 기초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학 기초 이론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기초서 내용이 제 10장으로 구성됐는데, 자, 이 말 그대로 기초니까 이 부동산 학개론 기본 교재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 부동산학에 관련된 중요한 용어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초 강의에 있어서 이 용어 위주로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여러분이 기본서 교재를 공부할 때 상당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이 기본서 교재를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큰 테두리, 스케치하듯이 큰 테두리를 공부한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기초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겠고,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서 교재에 1월달 강의부터는 그 기본서 교재 내용에 다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중요 용어 위주로 기초 공부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 1장이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입니다. 16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이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땅, 토지를 말하는데 또 건물도 포함되겠죠.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학의 개념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김영진 교수,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이 김영진 교수에 있어서의 부동산학의 개념이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자, 26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던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학은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부동산 학에 있어서의 개념을 보면은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의 원리. 자, 이 부동산 활동에서의 이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을 하죠. 자,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김영진 교수의 이 개념인데,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데, 자, 이 능률화의 원리죠. 이 원리는 우리가 학문적 측면에서의 원리를 얘기하고, 그 응용 기술은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가 실무에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는 특히 이론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론적 분야고, 그 응용 기술은 우리가 실무적 분야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론과 실무의 양 측면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자, 우선 순수, 수학이라든지 물리학, 화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이 사회 형상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사회 과학이면서 우리가 응용 과학의 학문이고, 또 여러 우리가 주변 인접된 학문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종합 과학으로서의 또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합 과학이면서 우리가 순수 과학이 아닌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학에 있어서의 연구 대상을 보면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인 부동산 활동이 있고, 이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상인 부동산 형상이죠. 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형상이 대표적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우리가 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성격과 관련해서, 자, 이 부동산학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성격을 보면은 우선은 종합과학이죠. 주변의 여러 과학을 우리가 이용을 한 우리가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이고,
자, 현실에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또 경험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과학이고 또 순수과학이 아닌 우리가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동산 활동, 어떤 부동산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또 바람직하지 못한가 판단을 해주는 이 규범과학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그러한 성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종합과학, 응용과학 이 두 개념이 우리가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관련해서 부동산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유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는 거죠. 형태가 있다, 있을 유. 그러니까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이 무형적 측면, 형태가 없습니다. 이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뭐 지질이라든지 지세, 집안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설계 시공과 같은 이런 개념이 바로 이 기술적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하죠.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고 또 관련해서 이 무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생기는 이 경제적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적 개념. 이 가격,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나는 우리가 시장에서의 가격 개념, 또 경제 성장, 경기 변동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보는 경제적 개념이고 또 법률적 측면에서의 권리관계 분석, 뭐 토지 이용 규제 분석 뭐 이런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이죠. 자, 그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자, 그러면은 이 기술적,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타내서 표현한 개념을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복합 개념은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 보면 되겠죠. 자, 부동산 학적인 개념의 부동산인데 그러면 기술적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고 있느냐. 자, 여러분 교재 17페이지에 나오죠. 자,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했죠.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으로서 우리는 부동산을 뭘로 보죠? 우선 자연으로 보죠. 자, 이 자연으로 보는 개념인데 이 토지 자체가 우리가 자연의 물이다. 그래서 토지 자체가 우리가 이 대자연에 의해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공여된 선물이다 얘기죠.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를 보는 게 우리가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으로서의 물건으로 보는데 이 자연으로서 물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이 돼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죠.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성, 공공성이 우리가 요청이 된다는 거죠.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된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공간이죠. 공간. 자,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 공간과 관련해서 여러분 뒤에 부동산의 존재 가치에서 좀 더 잘 배우게 되는데 이 부동산은 이 지표상의 토지를 나타내는 수평 공간,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는 공중 공간, 또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중 공간을 포함하죠. 수평 공간, 지중 공간, 공중 공간을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인 입체 공간에 있어서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으로서의 개념은 뒤에서 또 다시 배우겠지만은 이 지구의 이 중심과 관련해서 이 지표상과 관련된 이해되는
수평 공간.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중 공간.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의미하는 공중 공간인데, 자,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에 지중 공중 공간을 더해준 이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의 개념이죠. 자, 여러분 기술적 측면에서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또 지하를 몇 미터까지 이용할 수 있냐,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 있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자, 여러분 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와 관련한 법률적 개념,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으로 나타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서 1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이 기술적 개념, 법률적 개념, 그리고 경제적 개념으로 표현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공간. 자, 그리고 또 부동산은 위치로서의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어서의 개념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데, 자, 이 위치와 관련해서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이 마샬,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위치의 가치로서, 허드라는 학자는 접근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치에 있어서의 중요성,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자, 위치가 고정된 토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환경을 구성하는 분자, 요소인 동시죠. 요소인 동시에 이 부동산 우리가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환경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바로 기술적 개념이 되겠죠. 기술적 개념. 자, 이 기술적 개념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보고, 이 경제적 개념은 또 어떻게 보느냐. 자, 이 경제적 개념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을 자산이죠. 자, 여러분이 주식, 채권, 예? 주식, 채권, 뭐 현금, 은행 예금, 적금 이런 것은 금융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무슨 자산? 실물자산입니다. 실물자산. 예? 부동산은 실물자산, 뭐 여러분 토지, 건물 이런 것은 실물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특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죠.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가격을 평균한 값 및 시장의 상품의 가격을 평균한 값인 물가인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인 토지, 건물의 가치는 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토지, 건물과 같은 우리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우리가 해지 또는 해지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해지 또는 인플레이션 해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어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25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된 용어가 되겠죠. 자, 자산으로서 또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의 또 우리가 자본으로서, 그리고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기업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즉 생산재라고도 하죠. 생산재로서, 또 소비재, 여러분이 소비재로서 우리가 콘도미니엄을 위한 우리가 토지로 제공되죠. 이 장소, 이 소비재로서, 또는 우리 소비재가 바로 최종 상품이죠. 상품으로서 우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보는 개념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느냐?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 법제도상 개념이라고 하죠. 이 법률상 개념,
또는 우리가 법률적 개념 또는 법제도상 개념의 부동산이죠.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광의는 넓은 의미라고 하죠.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 자,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 좁은 의미라고 합니다. 협의는 좁은 의미.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이 준 부동산을 더해준 것을 우리는 바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더해준 개념을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협의 부동산은 우리가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오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게 2항이죠. 자, 우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 협의 부동산인데, 그래서 이 협의 부동산은 크게 뭘로 구성되고 있죠? 이 토지와 정착물로 구성되고 있죠. 이 토지는 민법 제212조 조문인데 나중에 자세히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1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법률적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민법 제212조 보면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죠. 자, 이 토지 이 소유권에 있어서의 공간적 범위인데, 자, 이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공간적 범위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요 내용과 관련해서 수평 공간, 지중 공간, 공중 공간으로 구성되는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의 개념이 바로 이 관련된 민법 제212조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고, 자, 정착물과 관련해서, 자, 정착물에 있어서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자, 정착물 개념은, 자,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한 개념이 나와 있죠. 자,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토지에 독립된 토지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부착이 돼서 이동을 할 수 없는 물건이 정착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우리가 영구적 또는 항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을 얘기하겠죠. 자,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항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을 우리는 정착물이라고 하고, 또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 등에 부착이 되죠. 토지 등에 부착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자, 계속적으로 이용이 된다.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바로 정착물이다.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하죠. 자, 개념. 여러분 교재에 나온 개념 외에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돼서 우리가 쉽게 이동을 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한 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개념이 바로 정착물인데, 자, 정착물의 개념을 받고 정착물의 종류를 보면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우리가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우리가 종속 정착물이 있겠죠. 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 되겠죠. 건물. 자, 건물.
뭐 주택, 뭐 상가, 공장 이런 거 다 건물이지 뭐 건물. 또 명인 방법. 자,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에 이 표차를 붙인 거죠. 홍길동 표차를 붙이는 게 명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인 방법은 불완전한 공시수단입니다. 완전한 공시수단, 공시는 알리는 건데 완전한 공시수단은 등기고 불완전한 공시수단이 명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의 권리인 명인 방법인데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우리가 독립정착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있죠?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우리가 뭐 임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우리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독립정착물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속정착물은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우리가 물건이죠.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물건으로서 뭐 도로라든지 도로의 포장, 아스팔트죠. 교량, 터널, 축대, 돌담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무라든지 다년생 식물 이런 것은 토지에 일부로 간주되는 우리가 종속정착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착물을 우리가 종류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보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19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고 자, 20페이지에 복합부동산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복합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는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복합부동산은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자, 이 토지의 건물,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개체인 건물, 이 정착물이 결합이 된 거죠. 이 결합. 이 결합. 그래서 이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개체인 정착물, 뭐 대표적인 예가 건물인데 이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개체인 정착물이 결합,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부동산의 개념을 사용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복합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복합부동산 항상 이 결합,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결합이 돼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물은 철거하지 않은 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입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복합부동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부동산 개념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자,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자, 이 정착물을 우리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첫 번째가 이 건물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이죠. 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정착물을 구분하죠. 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정착물을 구분하는데 이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이 유무를 보는 거고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기능이라든지 이 효용 측면에서 지장이 있느냐, 기능, 효용, 기능 측면에서의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유무를 보는 거겠죠. 자, 여러분이 시계, 여러분 집에 있는 벽시계처럼 이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계를 벽시계를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죠. 그러면 그 벽시계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철물점에 있는 수도꼭지는 동산이죠. 가지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는 정착물입니다. 왜? 여러분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수도꼭지는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의 기능, 수도꼭지 제거 물을 이용 못 하잖아요. 그 건물의 기능, 효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수도꼭지는 동산이 아닌 정착물로 분류합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물건의 성격, 물건의 부합 여부인데, 자, 어떤 위치, 어떤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돼서 구축된 물건 있죠. 예?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 샤시 같은 거 있죠. 샤시. 이런 것은 어떻게 돼? 물건의 성격상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매매를 하면 그 샤시도 정착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 갈 때 못 가져가죠? 정착물입니다. 샤시 같은 것은. 물건의 성격. 세 번째, 물건을 설치한 의도죠.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뭐냐? 자, 물건을 설치한 의도. 자, 예를 들어서 임대용 아파트에 있어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대용 아파트에 있어서 빌트인 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침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책상 이런 거 설치했다. 이것은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못 가져가죠. 자, 그런 물건은 정착물입니다.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뭐냐 이거지. 예? 의도. 자,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 있죠.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매도자, 매도인이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관계. 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하고 부동산 매매 시에 매수인, 매수자에게 양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임대자, 임차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임차자 정착물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하죠. 자,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입니다.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상가에 있어서 진열대 같은 거 있겠죠? 그럼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는 임차자가 그 진열대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임차자 정착물은.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랬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4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 정착물, 정착된 물건이다. 토지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서 정착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물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정착물이 아닌 건 어떤 게 있어요?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것. 자,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것.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라든지 그리고 가식, 여러분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 놓은 나무가 있죠. 이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이런 건 계속성이 없죠. 이런 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농촌의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공중전화 부스라든지 그리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확물,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확물인 벼, 뭐 감자, 뭐 옥수수, 뭐 토마토 이런 것은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우리가 분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에 준한다.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준부동산은 우리가 준부동산에 있어서의 성립 요건은 뭐 아무 물건이나 준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등기, 등록 등에 있어서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등기, 등록 등에 있어서의 공시 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개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준부동산의 개념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다, 간주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준부동산에는 종류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예? 또는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중기라고 하는 건설기계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건 준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준물건이죠. 준물건의 업권, 광업권 이런 것도 준부동산에 속하는 거죠. 준부동산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물건은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21페이지의 위에 부분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 개념 좀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복합 개념이 21페이지 보니까 거기 복합 개념이 나오죠. 이 부동산에 관련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고 복합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활동, 거래 활동, 이용 활동, 평가 활동 이런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 개념 위주로 우선 잘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토지의 용어, 어떤 용어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의 특성, 이건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